351페이지 경공매입니다. 이 지금 경공매는 매수 신청들이 하고 있는데 경공매 부분은 민사집행법이 약 330개 조문입니다. 우리 공인중개사법보다 공부할 분량이 10배가 넘습니다. 근데 시험에는 한 문제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거의 시간 1시간밖에 할애 못하는 경우가 많고요. 지금 전국 어디에 가더라도 1월달에 이 뒤에 강의 안 하는 분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기출문제 나온 거 위주로 볼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방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따라서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인터넷에 검색해 보시면 돼요. 이건 좀 배경 지식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 어디에 가서 들어도 경매를 자세하게 잘 들었다 이런 말 할 수가 없어요. 시험 끝나고 나면 보통 경매만 따로 2달씩 강의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제 재테크 비슷하게 해서. 자, 경매가 그러면 강제경매, 임의경매가 있는데 양가로 2번, 양가로 3번. 돈 받기가 뭐가 더 쉬울까요? 임의경매, 강제경매. 임의경매. 양가로 2번 임의경매입니까? 강제경매입니까? 강제. 번호가 중요한 건 아닌데 강제경매. 채권자 입장에서 보면 돈 받기가 어느 게 더 쉽겠어요? 임의경매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강제력을 행사하는 것은 국가 공권력만이 할 수 있고 개인이 세입자가 월세 안 낸다고 그냥 끌어낼 수는 없는 거죠. 명도 소송을 해서 승소 판결문이라는 집행권한에 의해서 집행관을 통해서 강제 집행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강제력을 행사하려면 집행권한이 있어야 되고요. 임의경매는 담보물권이 있으면 됩니다. 강제경매의 경우에는 임차권이 대표적인 강제경매입니다. 전세권은 임의경매가 가능하죠. 전세금을 안 내주면 별도의 소송 없이 전세권에 의해서 전세권이 가지고 있는 담보물권의 성질에 의해서 경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차권은 아무리 확정일자 받았다 하더라도 주인이 돈 안 내주면 곧바로 소송할 수는 경매 넘길 수는 없고 임차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해서 승소 판결문이라는 집행권한을 받아야 강제 경매가 가능하다고요. 그래서 임의경매가 채권자 입장에서 보면 돈 받기가 더 쉽습니다. 그 다음에 공매인데 공매는 공개매각. 공개매각은 지자체 등 여러 군 일반 회사도 할 수 있는데 여기서 주로 말하는 우리 공매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에서 하는 공매를 말하고요. 캠코에서 하는 공매는 비업무용 부동산 공매보다는 압류부동산 공매가 많습니다. 온비더 co.kr www.onbidco.kr에서 전자입찰만 하니까 그 전자입찰 사이트를 한번 들어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부분의 경매는 압류부동산 공매다. 세금을 내지 않아서 실시하는 공매라고요. 이 압류부동산 공매는 경매와 절차가 거의 똑같습니다. 그래서 참고로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356페이지 부동산 경매 절차. 경매 절차가 있는데 경매 절차 357페이지 양가로 1번에 보면 먼저 경매 신청입니다. 경매 신청을 채권자가 돈 받을 사람이 경매 신청을 하고 경매 신청을 할 때에는 동그라미 2번 경매 집행 비용을 예납 미리 내야 됩니다. 그리고 나면 맨 밑에 양가로 2번에 법원에서 경매 개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나면 358페이지 메뉴에 보면 채무자에게 송달한다. 당신 빚 안 갚으면 당신 집 경매 넘어간다. 이렇게 하고 빚쟁이 채무자한테 알려줘야 된다고요. 송달 보낸다 이 뜻이죠. 그 다음에 양가로 3번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촉탁에 의해서 경매 개시 결정은 기입 등기를 한다. 그리고 나면 양가로 4번 배당 요구의 종기 결정 및 공고인데 배당 요구의 종기 결정 공고는 압류 효력이 생긴 때 일주일 이내에 해야 됩니다. 다만 배당 요구의 종기는 첫 매각기일 이전의 날로 정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359페이지 매각 준비 경매하기 위해서 매각 준비를 하려면 첫 번째 법원이 하는데 채권자 등에 대한 고지 및 통지를 하고 현황조사 및 감정평가를 한 후에 그 평가 금액을 기준으로 최저 매각 가격을 결정합니다. 현황조사는 집행관으로 하여금 하게 합니다.
그래서 집행관이 현장에 나와가지고 유치권 주장하는 자 있음, 대항력 있는 임차인 있음 이런 말 적어주면 아무도 입찰에 참여 안 하겠죠? 그럼 돈 받고 이런 걸 많이 해줬어요, 옛날에는. 요즘은 뭐 돈 받고 해주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집행관들이 임기가 연임도 안 되고 중임도 안 되고 오직 한 번밖에 안 됩니다. 단임제입니다. 4년. 그만큼 돈 많이 벌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매각 물건 명세서를 작성하고 현황조사 보고서와 감정평가서를 매각 법원에서 일주일 전부터 비치 열람합니다. 미리 이걸 열람해보고 현장 답사를 해보고 이제 입찰에 참여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60페이지 6번 매각기일 및 매각결정기일 지정 공고 통지를 하는데 첫 매각기일은 동그라미 1번 맨 마지막에 보니까 14일 공고일로부터 14일 후로 합니다. 이내로 하는 게 아니고 14일 이후로 합니다. 이내가 아니라. 그게 무슨 말이냐면 14일 이내가 아니고 14일 이후인데, 즉 오늘 매각 공고해놓고 내일 바로 매각을 실시해버리면 그 현장 답사하고 권리분석할 시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최초 매각은 공고일로부터 14일 이후에 합니다. 14일 이후. 그 다음에 매각 결정기일의 통지인데 매각기일로부터 7일 이내에 매각 허브 결정을 합니다. 7일 이내, 일주일 이내라고 되어 있습니다. 법조문에는 일주나 7일이나 같은 말이죠. 거의. 그래서 일주일 안에 매각 결정을 합니다. 허브 결정을 합니다. 매각 결정기일은 일주일 안에 이내의 날로 정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양가로 7번 매각 매수 신청 준비, 즉 입찰 준비를 하는데 물건 열람 및 현장 조사를 하고요. 그 다음에 매각기일 날 양가로 8번 매각을 실시하는데 동그라미 디귿에 보면 매수보증금은 최저 매각가격의 10%입니다. 우리 암기 프린터 56번에 10분의 1에 동그라미 1번에 적어놨는데 매수보증금은 최저 매각가격의 10분의 1입니다. 362페이지 그 파란 글씨를 보면 최고가 매수 신청액에서 보증을 제공한 액수보다 높은 가격으로 매수 신청을 하는 사람은 차순위 매수 신고를 할 수 있다. 2등을 할 수 있다. 차순위 매수 신고가 시험에 출제됐는데 27회 시험에 나왔는데 최저 매각 가격이 2억이다. 우리 법원에서 하는 경매는 완전 자유 경쟁 매매가 아니라 제한 경쟁 매매입니다. 즉 시세가 2억이면 감정평가사가 평가한 금액 2억이면 2억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2억보다 낮게 써내면 유찰됐다고 하고, 유찰되면 다시 세매각을 하는데 세매각을 할 때는 상당한 금액을 깎아줘요. 금액을. 서울, 경기는 20% 깎아주고 강원도나 인천 같은 데는 30% 깎아줘요. 그럼 1억짜리가 유찰되면 그 다음 할 때는 8천, 또 유찰되면 6천이 아니고 8천에서 20%를 깎아주면 8864, 6400 이렇게 돼요. 최저 매각 가격이. 그래서 써내기는 1등을 하려고 2억 5천을 써냈습니다. 입찰표에다가. 그러면 자기가 써낸 금액의 10%를 보증금으로 내는 게 아니라 최저 매각 가격의 10%인 2천만 원을 보증금으로 냅니다. 2천만 원을. 그러면 잔금이 얼마 남았어요? 2억 3천이 남았죠? 그래서 최고가 매수 신고인 신고한 금액에서 그 보증금을 뺀 금액 이상 써낸 사람 중에서 1등을 한 사람을 최고가 매수신고인이라고 합니다. 매수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2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왜 2등을 뽑느냐? 차순위 매수신고인을 1등이 보증금만 걸어놓고 잔금을 안 내면 이 보증금 안 돌려줍니다. 우리 매매계약에서도 계약금 걸어놓고 잔금 안 내면 계약금 떼이죠. 마찬가지로 경매에서도 계약금이 떼입니다. 그래서 이거 2천만 원 하고 2등한테 2억 3천에 팔아도 1등에게 2억 5천 파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차순위 매수신고 2등을 뽑습니다. 차순위 매수신고인을. 현업에서는 이 차순위 매수신고 할 실익은 없죠. 왜냐하면 좋은 물건이면 어떻게든지 돈 구해가지고 잔금 냅니다. 그러니까 권리분석을 잘못해가지고 오히려 이거 잔금 내는 게 손해볼, 차라리 2천만 원 떼는 게 유리하다고 생각하니까 안 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차순위 매수신고는 현업에서는 안 하는 게 좋지만 이론적으로는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363 매각 결정기일, 매각 허브 결정을 하는데
동그라미 니은에 보니까 농지의 경우는 농지 취득자격증명을 매각 허부 결정, 허가 결정 기일까지 제출을 해야 됩니다. 안 하면 매각 불허가 결정이 납니다. 매각 불허가 결정이 나면 계약금 걸었던 거 안 돌려줍니다. 떼입니다. 자, 그 다음에 364페이지 그 디귿에 파란 글씨 있는 거 보면 재매각. 아까 유찰되면 세매각을 한다고 했고요. 매각 잔금을 안 내면 재매각을 합니다. 세매각, 유찰되어서 세매각 할 때만 가격을 깎아줍니다. 상당한 금액을. 근데 재매각은 가격을 안 깎아줘요. 왜냐면 계약금 그런 사람이 있었고 단지 잔금만 안 낸 거거든요. 그래서 재매각은 가격을 안 깎아주고 유찰돼서 세매각 할 때만 가격을 깎아준다. 그 다음에 매각 허가 결정에 대해서 즉시 항고할 수 있는데 동그라미 B번 즉시 항고는 일주일 안에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10번 대금납부입니다. 대금납부 기일이 아니고 기한입니다. 지금 기한. 옛날에는 만약에 2월 26일 딱 하루만 돈 낼 수 있었는데 지금은 2월 26일까지 돈 내면 돼. 돈 내는 순간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그 다음에 365페이지 맨 밑에 세매각하고 재매각의 차이점이 있는데 앞에서 말했어요. 세매각은 유찰되어서 다시 실시할 때 세매각인데 가격을 깎아준다고요. 근데 계약금만 걸어놓고 잔금을 안 내는 경우, 즉 보증금만 걸어놓고 잔금을 안 내는 경우는 재매각을 하는데 재매각은 깎아주지 않는다. 가격을. 그 다음에 366페이지 배당기일 지정 및 실시인데 배당요구의 파란 글씨만 읽어보겠습니다. 시험에 나왔던 게 파란 글씨거든요.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해야 된다. 그래서 최우선 면제, 우선 면제 이런 걸 받으려면 배당요구를 해야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배당해주는 게 아니에요. 그 배당요구의 종기가 첫 매각기일 이전의 날로 정합니다. 왜냐하면 최선순위 임차권자가 배당 요구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 있는 상태에서 입찰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그 367페이지 배당 순서입니다. 배당 순서 동그라미 5번 배당 순서가 우리 책에 있는데 한 2번 출제됐습니다. 배당 순위가 영순위 가장 먼저 배당해 주는 게 집행비용이 있고요. 5번인가요? 동그라미 5번입니까? 5번 배당 순위인데 집행비용이 있고 그 다음에 제3취득자가 지출한 필요비, 유익비가 있고요. 그 다음에 1순위가 최우선 면제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근로기준법,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에 관한 법률 등이 있고요. 그 다음에 2번에 당해세가 있는데 당해세는 그 부동산에 부과된 재산세, 종부세 이런 게 당해세입니다. 세법에서도 당해세가 나오죠. 취득세나 양도소득세는 당해세가 아니죠. 그 당해세를 먼저 배당해 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물권입니다. 물건이 아니면서도 물건과 똑같은 게 확정일자부 임차권, 조세채권은 법정기일이 먼저 있으면 먼저 배당받습니다. 그 다음에 물건 다음에 배당하는 게 임금채권, 월급 있으면 월급이고요. 우리 책에는 지금 안 적혀져 있는데 월급, 임금 다음에 바로 공과금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공과금보다 먼저 배당되는 게 후순위 세금입니다. 세금, 조세채권. 후순위 세금을 먼저 배당해 줍니다. 우리 책에는 지금 이게 없어요. 그리고 세금 다음에 하는 게 4대 보험료 등 공과금이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일반 채권입니다. 우리 미국에서 서버프라임 모기지는 무슨 뜻이에요? 서버프라임, 후순위 채권이라는 뜻이죠. 서버프라임, 우량 채권이요. 프라임이 우량이잖아. 우수 이런 뜻이잖아요. 프라임 모기지론이 우량 채권이고 서버프라임이 비우량 채권이 이 뜻이죠. 서버, 부수해서 이런 뜻이잖아. 부수적인 거, 서브노트는 주된 노트가 아니고 부수적인 노트다 이 뜻이에요. 주된 교재는 아니다 이 말이죠. 예를 들면 서브노트가
그래서 서브프라임 모기지론이 비우량 채권이라고, 그 비우량 채권이라는 말은 후순위 채권이라는 얘기죠. 우리나라에서도 그래서 최선순위 1순위 저당권은 제1금융기관에서 대출해주고, 그 다음에 2순위부터는 제1금융기관에서 안 해주니까 제2금융기관에서 금리 비싸게 해가지고 대출해주잖아요. 왜냐면 떼일 확률이 높으니까 그 대신 금리를 미리 비싸게 받는 거예요. 이게 배당 순서입니다. 그 다음에 368페이지 양가로 13번 인도명령 명도소송이 있는데, 인도명령은 판사에게 인도명령 신청하면 곧바로 인도명령서 교부해주면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채무자, 소유자만 인도명령을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정당한 근원에 의해서 대항력을 행사할 수 없는 모든 점유자에 대해서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후순위 세입자 이런 사람이 방 안 빼면 인도명령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369페이지 권리분석입니다. 권리분석. 이 권리분석이 시험에 많이 출제됐네요. 소재주의, 인수주의가 있는데 경매에 의해서 소멸되는 권리가 원칙입니다. 우리는 경매 넘어가면 그 매각부동산 위에 있는 모든 권리는 소재되는 것, 삭제되는 게 원칙이다. 다만 예외적으로 인수되는 게 있다. 무조건 말소되는 게 대표적인 게 5개가 있습니다. 근저당권, 저당권, 그 다음에 담보가등기, 그 다음에 가압류, 압류. 이건 무조건 말소됩니다. 근데 무조건 인수되는 게 뭐가 있느냐면 유치권, 분묘기지권, 법정지상권, 그 다음에 예고등기가 있는데, 예고등기는 아마 안 나올 가능성이 많죠. 왜냐하면 등기법에서 삭제됐죠. 옛날 삭제되기 전에 예고등기가 돼 있다면 인수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 말소되는 것 중에서 가장 앞서 있는 거 1등을 말소 기준권리라고 합니다. 말소 기준권리라고 하는데, 말소 기준권리라고 한다. 만약에 이 5개가 전혀 없다면 경매 신청 기입 등기가 말소 기준권리가 됩니다. 경매 신청 기입 등기가 말소 기준권리가 된다. 따라서 무조건 인수되는 권리, 무조건 말소되는 권리 뺀 나머지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환매 등기, 가처분 등기,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전 가등기 등은 이 말소 기준권리보다 선순위면 인수되고, 말소 기준권리보다 뒤에 있는 후순위 임차권은 아무리 대항력을 갖추고 있어도 경매에서는 선순위 담보물권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방 빼줘야 된다고. 이 후순위 임차권은 대항력이 없습니다. 일반 매매에서는 후순위 임차권이라도 대항력이 있으니까 새 주인에게 계속 산다고 주장할 수 있지만, 경매에서는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낙찰자에게. 옛날에 낙찰자 경락인이라고 불렀는데 지금은 매수인이라는 게 정확한 법적인 표현입니다. 자, 이게 권리분석이 되겠습니다. 369페이지. 그 다음에 370페이지 매수 신청 대리 한 문제 출제됩니다. (370페이지) 경공매 매수 신청 대리는 원래는 변호사만 가능했는데, 지금은 2006년 1월 1일 노무현 정부 때부터 이제 개업공개사도 매수 신청 대리를 할 수 있습니다. 단 중개인은 안 되죠. 중개인, 자격증이 없는 중개인은 안 된다. 371페이지 2번에 대리권의 범위 7가지가 있는데, 그러면 한마디로 매수 신청 대리의 범위가 아닌 것은 하면 답은 소송 대리입니다. 명도소송, 배당이의소송, 항고소송, 기일 변경 신청 등은 대행할 수 없습니다. 단순히 서류 써내는 것, 돈 대신 내는 것, 돈 대신 돌려받는 것, 이런 것만 가능해요. 입찰표 작성, 차순위 매수 신고,
차순위 매수신고인 지위 포기하는 거 이런 7가지만 할 수 있다. 소송 대리는 안 된다. 372페이지 매수신청 대리 대상물은 중개대상물하고 똑같습니다. 토지, 건축물,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3번에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 및 요건인데 동그라미 1번 등록하는 곳이 지방법원입니다.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하는 것은 등록관 정시군구였죠. 이 지방법원이라는 거 차이 나는 것만 보셔야 돼. 공인중개사법하고. 그 다음에 등록 요건을 보면 개업공인중개사이거나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일 것. 즉 그러면 단순히 자격만 취득해가지고 중개업은 하지 않고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만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실무교육 당연히 받아야 되고 디귿에 보증보험 공제 가입하거나 공탁하였을 것 56번에 암기 프린트 56번에 보면은 보정 설정 시기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메뉴에. 우리 중개업을 할 때 처음 보정 설정은 미리 못하고요. 등록 후 업무 개시 전에 보정 설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매수 신청 대리의 경우는 미리 보정 설정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등록의 결격 사유인데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 취소되고 나서 3년 지나야 됩니다. 그 다음에 니은의 민사집행법 108조 제4호에 해당하는 자 이거는 경매 관련 유죄 판결 받고 2년 미경과자입니다. 그 다음에 디귿은 업무정지 기간 중에 있는 자 리얼은 법인의 업무정지 사유 발생 당시 임원이 어떤 자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73 미음에 이런 사유에 해당되는 법인의 경우 법인의 임원이 이 결격 사유에 해당되면 그 법인은 결격 사유에 해당된다. 그 다음에 제출 서류 동그라미 4번에 제출 서류에 보면 니은에 중개사무소 등록증이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개업공개사가 아닌 사람은 등록할 수 없죠. 중개업하고 같이 할 수만 있어요. 리얼의 반명한판 사진 이게 여권용 사진으로 작년 6월에 바뀌었는데 우리 책엔 지금 반영이 안 되어 있네요. 리얼의 반명한판 사진이 아니고 여권용 사진으로 바꾸셔야 돼요. 리얼에 있는 거. 자, 그 다음에 5번에 등록 수수료는 공인중개사 2만원, 법인은 3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6번에 등록 통지 14일입니다. 등록 처분은 14일 이내에 해야 됩니다. 우리 공인중개사법에는 7일 이내에 등록 처분 통지해야 되죠? 여기는 14일 이내에. 그 다음에 374페이지 양가로 3번 등록증 등의 게시가 3가지죠? 그러면 사실상 중개업을 하려면 등수보자 4개를 게시해야 되고요. 매수신청 대리 하려면 추가로 등수보 이 3개를 추가로 더 게시해야 된다 이 뜻입니다. 즉 자격증은 하나만 게시하면 되고요. 매수신청 대리 하려면 중개사무소 등록증도 이미 게시되어 있어야 되죠. 중개업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증을 추가로 하나 더 게시하는 거예요. 중개사무소 등록증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준 거고요.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증은 지방법원장이 준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수신청 대리를 안 하더라도 그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을 해놓으면 사무소에 중개업만 하면 4개만 게시되어 있는데 매수신청 대리 하려면 추가로 3개가 더 게시되어 있다고 7개가 게시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지방법원장이 준 등록증을 걸어놓으면 손님들이 와서 보고 법원장이 뭐 인정해줬네 이렇게 하고 공신력이 좀 더 있을 수 있겠죠. 일반 국민들은 뭔지 모르고 그 시장군수구청장보다는 법원장을 더 좀 신뢰하는 경향이 있어요. 국민들은. 근데 실제로는 파워는 누가 있어요? 법원장하고 시장군수구청장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이 훨씬 파워가 있어요. 왜냐면 모든 집행을 도시계획 위반 결정 이런 집행을 하잖아요. 돈을 집행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파워가 엄청나게 있어요. 국회의원보다 파주시장이 훨씬 더 파워가 있어요. 파주시장하고 서울 강남구청장하고 누가 파워 있어요? 파주시장이 훨씬 파워가 있죠. 왜냐하면 시장 군수는 도시계획 위반 결정권이 있고 구청장은 없어요.
구청에서 도시계획을 할 수가 없다고요. 도로를 강남구에까지만 도로 만들고 강북구로 가면 도로 없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 시장 군수가 도시계획 위반 결정을 하니까 훨씬 시장 군수가 구청장보다는 파워가 있죠. 돈을 집행하니까. 그럼 법원장은, 그래서 법원은 파워가 없기 때문에 법원장 구속됐다 이런 말은 별로 안 나오잖아요. 파워가 있는 검사들은 최근에도 많이 구속되는 거 나오죠. 뭐 옛날에는 검사 구속되는 게 없었고요. 김영삼 정부 이전에는 검사가 구속되는 사례는 없었습니다. 김영삼 정부 때 뭐 이건계 대전고검장 구속됐었어요. 슬롯머신 이런 것 때문에. 그전에는 없었어요. 검사는 아예 구속 안 했어요. 아무리 잘못해도. 근데 지금은 검사들은 많이 구속되는데 판사는 거의 구속되는 일이 없어요. 왜냐하면 판사는 파워가 별로 없기 때문에 그래요. 검사가 재판해달라는 것만 판결할 뿐이잖아요. 검사는 가만히 있는 사람 잡아갈 수 있고 자기가 기소하고 불기소하고 기소 독점주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결론은 가급적이면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을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에 10만 한 500명, 10만 5천 명 정도 가까이 되겠네요. 10만 5천 명 정도 자꾸 늘어나니까 이번에 작년에 합격한 사람들이 등록을 많이 해가 지금 한 10만 5천 명 정도 돼요. 10만 명이 넘는다고 교육공개사가. 그 중에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을 한 사람이 1,300명 밖에 안 된대요. 거의 뭐 지금 거의 1점 몇 프로 밖에 안 되잖아요. 10만 명 중에서 2,000명도 안 되니까. 그렇게 사람이 작으면 뭐라고 하겠어요. 정부에서는 봐라 누가 하라고 허용해 주니까 별로 하지도 않는데 하지 말라 이렇게 할 가능성도 있죠. 근데 한번 줬다가 권리를 빼앗기는 쉽지 않아요. 다시 못하도록 하기는 쉽지 않지만 어쨌든 좀 여러분들이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을 하세요. 자, 그 다음에 실무교육입니다. 5번. 우리 암기 프린트 53번에 교육제도 5가지 비교하는 표에 있습니다. 매수 신청 대리 실무교육은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을 할 개업공개사가 받고요. 법인인 경우는 오로지 대표자만 받습니다. 우리 중개 실무교육은 대표자만 받는 게 아니라 일반 임원도 소속 공개사도 받죠. 근데 매수 신청 대리는 왜 대표자만 받느냐 하면 매수 신청 대리를 대표자만 할 수 있어요. 일반 임원은 매수 신청 대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교육받을 필요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등록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법원 행정처장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받아야 됩니다. 시험에 지방법원장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받아야 된다. X로 출제됐습니다. 폐업 신고 후 1년 안에 다시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교육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교육시간은 32시간 이상 44시간 이내로 합니다. 그 암기 프린트 53번에 교육시간 다 나와 있죠. 보조원 직무교육은 3시간 이상 4시간 이하, 연수교육은 12시간 이상 16시간 이하, 중개실무교육은 28시간 이상 32시간 이하 다 암기해야 됩니다. 교육시간. 거래사고 예방교육은 교육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죠. 그 다음에 375페이지에 보면 매수신청대리 실무교육은 메뉴에 지급윤리,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그 다음에 경매실무 등 필수 과목과 교육기관이 자체적으로 정한 부동산 경매 관련 과목의 수강과 교육과목별 평가로 한다. 지급윤리가 교육 내용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것은 거래사고 예방교육밖에 없다. 여러분들 중개실무교육도 다 평가를 해요. 60점 못 받으면 수료증 못 받아요. 근데 제가 교육하면 답을 가르쳐줘요. 뭐 떼놓고 문제를 그대로 안 가르쳐주고 강의하면서 안 가르쳐주면 또 많이 점수 안 나오면 골치 아프잖아요. 이때까지 60점 안 나와서 수료증 못 받은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근데 이상하게 시험 볼 때는 잘하다가 딱 그 합격하고 나버리면 까맣게 다 지워버리더라고, 지우개로. 그래가지고 60점 안 나온 사람이 있어요. 안 나온 사람이 있으면 따로 오라고 해가지고 답 가르쳐주가, 답 공식적으로 지금 이거 가르쳐준다고 하면 안 되는데 어쨌든 비슷하게 가르쳐줘요. 그래가지고 꼭 합격하게 만들어줘요. 자, 그 실무교육, 매수신청대리 실무교육, 중개실무교육 구분을 해야 된다고요. 거기에 375페이지 메뉴에서 세 번째 교육기관을 보니까
매수 신청 대리 실무교육에 필요한 전문 인력, 교육시설을 갖추고 객관적 평가 기준을 마련한 다음의 기관 또는 단체는 법원 행정처장에게 그 지정 승인을 요청할 수 있다. 지정 승인을 요청할 수 있는 곳은 대학 전문대 협회입니다. 즉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은 매수 신청 대리 실무교육 지정 승인을 요청할 수 없다. 그러나 중개 실무교육은 대학 전문대 협회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점을 주의하셔야 됩니다. 손해배상은 똑같습니다. 우리 중개업하고 그 니은에 동그라미 A번, B번 보니까 보정설정 금액이 법인은 2억 원, 분사무소 1억 원이라고 돼 있죠? 그래서 만약에 법인 주된 사무소가 있고 분사무소가 2개가 있다. 이 경우에 이 분사무소에서 중개업도 하고 매수 신청 대리 하려면 반드시 중개업도 같이 해야 되죠? 매수 신청 대리만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둘 다 한다면 보정 설정 금액이 얼마 이상이어야 하는가? 4억, 8억. 답은 8억이에요. 8억. 2억, 1억, 1억 중개업만 하려고 하더라도 매수 신청 대리 하려면 또 2억, 1억 가입해야 된다고요. 그 총 8억 이상 가입해야 돼요. 둘 다 하려면. 매수 신청 대리 하려면 당연히 중개업 해야 되죠. 그래서 8억이에요. 8억. 둘 다 하면. 중개업만 하려면 4억 이상 가입해야 되고 시험에 출제됐어요. 중개업만 하려면 4억 이상 가입해야 된다. 계산하는 게 중개 실무에도 반드시 나옵니다. 근데 학개론보다는 수학적 기초는 필요 없습니다. 중개 실무에 나오는 계산하는 문제는. 물론 8회 때는 중개 실무에도 미래가치, future value, present value 이거 현재가치, 미래가치 계산하는 거 시험에 나왔어요. 뭐가 나오냐면 미래가치는 2년 후밖에 안 나와요. 1년 후 건, 1년 후밖에 안 나오겠네. 뭐가 나오냐면 5천만 원짜리 땅이 있는데 이게 2년 후께 나왔구나. 2년 후에 1년에 10% 토지 가격이 상승하고 있으면 2년 후에는 얼마인가? 이게 시험에 나왔어요. 얼마예요? 6,050만 원이에요. 계산하려면 학개론 계산 공식에 하면 1 플러스 R에 N승이죠. 미래가치. 이렇게 계산하면 이거 계산하기 힘들어요. R이 10%라고 했으니까 0.1이에요. 0.1. 1.1에 곱하기 2년 후니까 N승하면 1, 이거 계산기 없으면 하기도 힘들어요. 1.21이에요. 그러면 5천만 원 곱하기 1.21 이렇게 계산해야 되는데 계산기 없으면 못하겠죠? 암산으로 하면 돼요. 5천만 원인데 1년 후에는 10% 오르니까 500만 원 올랐고 그 다음에 2년 후에는 또 여기에서 5,500에서 5,500이잖아요. 5,500. 1년 후에는 5,500. 여기서 또 10% 오르면 550 오르면 2년 후에는 6,050 이게 답이잖아요. 산수로 해야 되지. 이게 공식 1 플러스 R의 N승 이렇게 하면 답 안 나와요. 안 나오는 건 아닌데 힘들어요. 계산기 있어야 되고. 시험 볼 때 계산기 써가지고 학교 간 사람 별로 못 봤어요. 학개론도. 계산기 가져갈 수는 있죠. 그 계산기 쓰고 앉아서 있을 시간이 별로 없어요. 빨리빨리 풀어야 되는데 민법도 생각 많이 해야 되고 1차는 시간이 빠듯해요. 별로 안 남아요. 옛날에는 한 문제에 1분이었어요. 그럼 40문제면 40분이었는데 지금 50분, 10분 더 주죠. (377페이지) 매수 신청 대리 방식입니다. 대리 행위마다 대리권을 증명하는 문서, 인감증명이 첨부된 위임장과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증을 제출해야 됩니다. 공인중개사법이나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개인이 인감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근데 매수 신청 대리는 인감증명도 제출해야 된다고 대리권을 증명하는 문서로 우리 민법에서는 대리권 수의 의사표시 현명주의잖아요. 현명주의. 현명이 뭐예요? 나타날 현자, 이름 명자. 대리권 줬다는 걸 나타내면 된다고요. 말로 해도 돼요. 꼭 문서로 해야 되는 거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수 신청 대리는 인감증명을 제출해야 된다. 우리 실거래가격 신고를 대리인이 할 때는 인감증명 필요 없고 본인의 신분증 사본만 제출하면 됐잖아요. 옛날에는 신분증 사본 대신에 인감증명 제출했었어요. 근데 지금 신분증 사본만 제출하면 되는데 매수 신청 대리는 이게 법원 행정처에서 만들었어요. 법원 행정처는
법원 행정을 총괄하는 부서예요. 우리나라 그 지금 공인중개사법으로 따지면 국토교통부 장관과 마찬가지예요. 주무부서가. 그래서 법원 행정처에서는 개업공개사를 어떻게든지 괴롭혀가지고 이걸 못하게 하려고 굉장히 개업공개사에게 불리하게 했어요. 인감대라고 하면 불편해 하잖아요. 신분증 보수하는 건 쉽지만 그래서 무조건 어렵게 만들어놨어요. 자,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맨 밑에 사건카드 작성 보존인데 5년 보존해야 됩니다. 5년 보존. 우리 프린터에 다 정리되어 있죠. 5년 보존, 3년 보존. 암기 프린터 41번에 4번, 5번, 6번에 있습니다. 암기 프린터 41번에 4번, 5번, 6번. 그래서 사건카드 5년 보존해야 되고요. 378페이지 양가로 3번 매수 신청 대리 대상물 확인 설명서도 5년 보존해야 됩니다. 그 니은에 보니까 확인 설명해야 될 게 동그라미 C번에 경제적 가치, 동그라미 D번에 보면 소유권을 취득함에 따라 부담하여야 할 권리, 즉 유치권, 분묘기지권, 법정지상권, 예고등기 이런 것을 설명해야 됩니다.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는 취득함에 따라 부담할 세금을 설명해야 되잖아요. 취득세, 농어촌 특별세, 지방교육세 설명해야 되는데 매수신청 대리는 세금을 설명하는 게 아니라 매수함에 따라서 인수해야 될 권리, 소유권을 취득함에 따라 인수해야 될 유치권 같은 것을 설명해야 됩니다. 5번 보수 및 실비인데 동그라미 기역에 보면 맨 마지막에 보수 이외의 명목으로 돈 또는 물건을 받거나 예규에서 정한 보수 이상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제가 법원 행정처에 이거 이상을 초과라고 바꿔달라고 했는데 작년 6월에 바꿀 때 모르고 뺐어요. 잊어먹었다고요. 논리적으로 보면 초과라고 하는 게 맞아요. 근데 시험에 초과라고 하면 X가 될 수도 있어요. 예규에 이상이라고 돼 있으니까. 법정 보수 이상을 못 받는다. 즉 법정 보수가 100만원인데 100만원 이상도 못 받는다 하면 100만원 포함해서 못 받는다 이 말이죠. 논리적으로 보면 무슨 이게 초과라고 해야 되는데 입법의 불비다. 악법도 법이라고 그냥 조문에 있는 그대로 이렇게 시험에 이상 받아서는 안 된다 이렇게 나오면 그거 X라고 하면 안 돼요. 중개보수는 이상 받으면 안 된다라고 하면 X죠. 그 다음에 맨 밑에 영수증인데 우리 중개보수는 영수증 받아도 교부할 의무도 없고 중개보수 받아도 영수증을 교부할 의무도 없고 보존할 의무 없어요. 중개보수는. 근데 매수신청 대리 보수는 영수증을 교부해야 됩니다. 다만 영수증을 보존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379페이지 우리 암기 프린터는 52번에 있나요? 52번에 52번에 수수료에 보면은 거기에 12번부터 12, 13, 14, 15번에 있습니다. 379페이지 상담 및 권리분석 보수는 50만원 범위 안에서 당사자 협의에 의해서 받고요. 그 다음에 미연에 보니까 매수신청 대리 보수는 매각 허가 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는 감정가 1% 또는 최저 매각 가격의 1.5% 범위 안에서 당사자 협의에 의해서 결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B번에 보면 매수인이 되지 못한 경우에도 50만원 범위 안에서 당사자 협의에 의해서 받을 수 있고요. D것에 보면 실비는 30만원 범위 안에서 당사자 협의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전부 합의라고 되어 있어요. 매수신청 대리는 합의라고 되어 있고 중개보수는 협의라고 되어 있어요. 시험에 나온 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 책도 이렇게 되어 있죠. 예규에 매수신청 대리 보수요일표에는 협의가 아니고 합의라고 되어 있다고. 합의. 이 법적으로는 국회에서 여야 협의한다 합의한다 이건 달라요. 완전히. 합의한다는 말은 합의가 안 되면 처리 못하는 게 합의고요. 협의는 서로 이야기해보고 협의가 잘 안 되면 다수의 원리에서 그냥 처리하는 게 협의예요. 그래서 국회에서는 합의한다, 여야 협의한다 이런 말은 한 적이 없어요. 협의한다 말 안 해도 그냥 협의가 통과시키면 되니까 그냥 그래서 여야 합의한다 해놓고도 깨요. 합의 또 한다고 해놓고도 사실은. 그래서 다수결의 원리에 처리하는 게 협의인데 여기서 어쨌든 매수신청 대리에서는 합의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고요. 공인중개사법에서는 협의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중개보수는 협의,
매수 신청 대리 보수는 합의 이렇게 돼 있다. 시험에는 협의, 합의를 구분하는 문제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책에도 이렇게 협의라고 적어 놓은 거예요. 예규에는 합의라고 돼 있다. 실비는 맨 밑에 보니까 원거리 출장비, 원거리 교통비는 받을 수 있는데 380페이지 두 번째 줄에 근거리 교통비나 등기사항 증명서 비용은 실비로 받을 수 없다. 그 다음에 380페이지 동그라미 2번에 신고 의무에 보면 동그라미 기억 사후 10일 이내에 지방법원장에게 신고해야 되는 게 동그라미 B번 중개업을 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 10일 이내에 지방법원장에게 신고해야 됩니다. 중개업을 휴업한 경우입니다.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 3월 초과해서 중개업을 휴업하려면 미리 신고해야 되죠. 등록관청에. 사후에 10일 이내 지방법원장에게 또 한 번 신고해야 됩니다. 니은은 매수신청대리 휴업, 폐업은 3월 초과해서 휴업하고자 하거나 폐업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지방법원장에게 신고해야 된다. 이게 작년 6월에 신설됐습니다. 휴업기간은 6월을 초과할 수 없다. 그 다음에 381페이지 지도감독입니다. 지도감독. 지도감독관청. 우리 암기 프린트에는 12번에 있습니다. 지도감독관청. 암기 12번에 보면 지도감독관청, 개업공인중개사, 그 다음에 무등록 개업공개사, 그 다음에 거래정보사업자, 거래정보사업자에 대한 지도감독은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등록관청이 지도감독을 합니다. 무등록업자도 지도감독 대상이 되는데 소속공개사나 중개보조는 지도감독 대상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암기 프린트 12번에 있습니다. 협회에 대한 지도감독은 협회 지부, 지회 모두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도감독합니다. 그 다음에 매수 신청 대리와 관련해서 협회 지도감독은 법원 행정처장입니다. 법원 행정처장. 근데 매수 신청 대리와 관련해서 협회 시도 지부와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을 한 개업공개사의 지도감독은 지방법원장입니다. 지방법원장이 지도감독을 한다. 그 다음에 382페이지 양가로 2번 이 등록 취소 업무정지 암기 다 할 필요 없습니다. 왜냐면 매수신청 대리 전체 합해서 한 문제 나오거든요.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는 행정처분 암기해야 된다 했죠? 그 자체에서 두 문제 나오니까. 동그라미 1번 절대적 취소에 보면 동그라미 니은을 밑줄 치시면 중개업을 폐업하면 절대적 취소입니다. 중개업을 휴업하면 절대적 업무정지입니다. 즉 중개업하고 매수신청 대리는 같이 해야 됩니다. 383페이지 위에서 5번째 줄 2형에 최근 1년 안에 이 규칙에 따라 2회 이상 업무정지 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정지에 해당되는 경우 밑줄 치놓으세요. 우리 중개업에서는 이렇게 2+1 최근 1년 이내에 2회 이상 업무정지 플러스 또 업무정지면 절대적 취소죠. 매수신청 내리는 임의적 취소입니다. 그 다음에 3번 업무정지인데 업무정지는 절대적 업무정지가 있네요. 우리 중개업에서는 절대적 업무정지는 없거든요. 6월을 범위 안에서 업무정지를 할 수 있는데 이거는 반드시 업무정지 해야 되는 게 기역에 있는 중개업을 휴업하였을 경우, 그 다음에 우리 책에는 지금 중개업 휴업만 돼 있는데 매수신청 대리 휴업을 해도 또 업무정지 해야 됩니다. 중개업을 휴업하거나 매수신청 대리를 휴업하면 절대적 업무정지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양가로 4번 위에 보니까 업무정지 기간은 1월 이상 2년 이하다. 우리 중개사무소 업무정지는 6월이야죠. 그 다음에 양가로 4번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는 취소 세계는 청문을 한다고 했는데요. 384페이지 매수신청 내리는 등록 취소를 하더라도
청문을 하는 게 아니라 10일 이상 기간을 정하여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 전술 기회를 부여하고요. 리얼에 등록이 취소되고 나면 7일 이내에 지방법원장에게 매수 신청 내린 등록증을 반납해야 됩니다. 양가로 5번 명칭 표시 등인데 그 파란 글씨만 보면 법원의 명칭이나 휘장 등을 특별한 지방법원장이 법원 행정처장이 인정하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원의 명칭이나 휘장 등을 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 보면은 등록이 취소된 때에는 사무실 내 외부의 매수 신청 대리 업무에 관한 표시 등을 제거해야 되며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때에는 업무정지 사실을 당해 중개사무소의 출입문에 표시해야 된다. 우리 중개사무소는 업무정지돼도 출입문에 표시하라는 말이 없죠. 여기가 끝입니다. 민감정보 등의 처리. 저도 지금 동국대학교 실무교육 강사는 제가 개인정보보호법 강사이기도 합니다. 다른 것도 하지만 이 민감정보라는 게 뭐냐 하면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면 종교, 신념, 사상, 뭐 정당 가입 이력, 그 다음에 종교 가입 이력, 그 다음에 교도소 수감 이력, 이런 게 전부 민감정보예요. 정과 있는 거 이런 거, 그런 거는, 그 다음에 고유식별 정보라는 게 있는데, 고유식별 정보는 뭐냐 하면, 개인을 구분할 수 있는 고유식별 정보 시험에는 안 나와요. 이게 지금 참고로 말씀드리는데, 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번호, 여권번호, 외국인 등록번호, 이게 고유식별 정보예요. 이거는 법령의 규정 없이는 수집, 처리, 가공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법적 근거를 여기 마련해 놓은 거예요. 이런 거 처리할 수 있다. 즉, 그러면 개업공개사는 의뢰인한테 신분증 보자. 이게 신분증이 개인정보잖아요. 개인식별 정보잖아요. 주민등록증 보자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개인정보 동의 안 받고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신분증 보자 소리? 가능해요. 왜? 계약서에 인적사항 적어가지고 5년 동안 보존하라고 돼 있잖아요. 그거 달라고 해도 돼요. 개인정보 개인정보 동의 안 받아도 돼요. 예, 가능합니다. 근데 지금 우리 현업에서 좀 위반하고 있는 게 뭐냐면, 저도 중개업할 때 20살 먹는 애가 저보고 막 욕하고 빨리 돈 안 내주면 가만 안 있겠다고 막 행패 부리더라고요. 무서워가지고. 그냥 월세, 무보증 월세니까 그런 애들, 나쁜 애가 여자친구 보증금 자기가 다 빼먹으려고 내달라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원래 임차인 오라고 해라. 본인한테 밖에 못 내주고, 그것도 내가 내주는 게 아니고 주인이 내준다니까 뭐 헛소리 하고 있냐고 막 의자 집어 던지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CCTV 설치를 했어요. 무서워서. 나중에 법적에 증거가 없으면 또 안 했다고 잡아떼잖아요. 그런 애들은. 그래서 CCTV 설치했는데, CCTV 설치하면 설치했다고 써붙여야 돼? 안 써붙여도 돼요? 반드시 써붙여야 돼요. 뭐 촬영 범위가 어디까지고, 촬영 시간 어디까지고, 촬영 목적이 뭐다. 써붙여야 돼요. 자기 집 안이 아니면 공개된 장소에서, 공공장소에서는, 중개사무소도 공공장소라고 봐야 돼요. 왜? 아무나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딱 중개사무소에 자기들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현업에서는 지금 사장들이 직원 고용해 놓는 경우에는 CCTV 아무 말 안 해놓고 많이 설치해 놨더라고요. 그럼 직원들 뭐 하는지 밖에서 휴대폰을 보고 앉았고 이렇게 해요. 원래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그 촬영 범위 이런 걸 게시해야 돼요. 여러분들 현업에 나가면.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여기까지 해서 공인중개사 법령 및 실무를 모두 다 마쳤습니다. 이제 쉬었다가 오늘 내드린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장실 갈 분 가고 그냥 바로 하면 되겠죠. 자, 오늘 내드린 1번 문제입니다. 1번은 뭐냐면, 소유권 이전 등기, 보존 등기, 승계 취득의 경우에는 할 수 있는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해야 됩니다. 그러면 계약일로부터 60일이 아니고 잔금일로부터 60일 안에 해야 됩니다. 등기. 우리 60일 프린트에 정리되어 있는데, 부동산 거래 신고나 이런 거는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해야 되죠. 외국인 부동산 등 취득 신고도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해야 되죠. 그런데 등기는 잔금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등기하면 됩니다. 안 하면 취득세 표준세율 빼기 1000분의 20 곱하기 5배 이하가 들어옵니다. 3배가 아니고
5배 이하가 되기 때문에 3배라고 해서 틀렸습니다. 1번에. 그 다음에 자연장이란 2번 화장한 유골의 골분, 유골은 죽은 사람의 뼈를 유골이라고 하죠. 골분은 뼈의 가루를 골분이라고 합니다. 수목, 화초, 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어서 장사하는 것을 자연장이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불법인 게 대표적인 게 뭐냐면 스님들 다비식 하는 거 이거 불법입니다. 우리 현행 장사 등에 관한 분들에 의하면. 그리고 바다에 강에다가 뼈의 가루 뿌리는 것도 불법이에요. 우리 법에는 그런 규정은 없어요. 이 자연장은 최근에 신설됐습니다. 3번 맞습니다. 그래서 3번은 2번 맞고요. 3번 분묘란 시신이나 유골을 매장하는 시설을 분묘라 합니다. 묘지는 분묘를 설치하는 구역을 묘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공동묘지 하면 여러 개의 분묘가 들어가겠죠? 가족묘지 하면 여러 개의 분묘가 들어갑니다. 분묘가 더 좁은 개념입니다. 개인묘지나 개인 분묘나 똑같죠?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 다음에 4번입니다. 지금 매수신청들이 실무교육에 대한 내용이잖아요. 우리 암기 프린트 53번에 있는 교육제도 중개실무교육, 경매실무교육, 경매실무교육이 정확한 표현은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을 위한 실무교육입니다. 연수교육, 거래사고 예방교육, 직무교육 이 5개 교육제도 반드시 구분해야 된다. 매수신청 대리인 실무교육은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을 하고자 하는 개업공개사가 받는데 법인인 경우 대표자가 받는다.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법원 행정처장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아야 된다. 폐업 후 1년 이내에 다시 등록 신청하려면 안 받아도 된다. 교육시간은 32시간 이상 44시간 이하고 교육 내용은 직업윤리,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경매실무가 필수 과목이어야 한다. 매수신청 대리 실무교육 지정 승인을 요청할 수 있는 곳은 대학 전문대 협회만 가능하다.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은 불가능하다. 이 점을 주의하셔야 되겠고요. 그래서 맞습니다. 4번은. 5번은 지분, 공유 지분만 처분하려면 다른 공유자 동의받을 필요 없죠? 공유물 전체를 매각하려면 다른 공유자 동의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5번은 전원 동의가 필요하다 해서 지분은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다. 근데 합유의 경우에는 합유 지분만 처분하더라도 다른 합유자의 동의받아야 되죠? 근데 총류는 지분이 없기 때문에 사원총회 결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7번 사건 카드, 매수신청 대리 대상물 확인 설명서, 매수신청 대리 행정처분 대장 모두 5년 동안 보존해야 됩니다. 매수신청 대리 관련 서류는 모두 5년입니다. 중개사무소는 확인 설명서 3년 보존이고요. 중개업을 하기 위한 확인 설명서는, 거래계약서는 5년 보존입니다. 8번 미성년자가 임의대리인 경우에 대리행위와 관련해서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없다. 대리인은 행위 능력을 요하지 않죠. 미성년자가 자기 부동산을 팔아먹으려면 부모 동의받아야 되지만 삼촌의 대리인으로서 삼촌 부동산 팔아먹으려면 동의받을 필요 없죠. 왜냐하면 대리의 효과는 본인에게 기속되니까 대리인이 피해보는 건 없잖아요. 그래서 굳이 행위 능력을 요하지 않습니다. 9번 계약금은 특약이 없는 경우에는 위약금이 아니라 해약금으로 추정한다. 그래서 계약금을 받은 사람은 그 배액을 상환하고 해지할 수 있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람은 그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깰 수가 있습니다. 특약이 없으면 해약금으로 추정한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10번 대기업은 대항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중소기업, LH, SH 이런 거는 보호된다 했죠? 원칙적으로 법인은 적용이 안 돼요. 근데 제가 논란의 여지가 있을까봐 제가 가로하고 대기업이라고 적어놨어요. 원칙적으로 법인은 적용 안 되는데 예외적으로 적용되는 법인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중소기업입니다. 중소기업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그럼 중소기업이면 어떻게 하면 돼요? 계약서에는 임차인은 법인으로 적고 거기에 전입신고는 거기 법인이 지정한 사람이 전입신고를 하면 돼요. 그런 게 많이 있더라고요. 저는 없는 줄 알았는데, 제가 지금 아는 분 작년에 합격해가지고 김해 진영에서 하고 있는데
그 아파트 공사 현장에 공사 인부들 진흥건설인가 뭐 여기에서 얻어주고 새 얻어주고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럼 전입신고는 그게 실제 거주하는 사람이 하면 되겠죠? 직원이. 그 직원이 바뀌면 또 인사발령이 나가지고 바뀌면 새로운 직원 명의로 등기를 전입신고하면 그 다음 날부터 대항력이 생겨요. 11번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면제권이란 임차주택에 대하여 임차권 등기를 하지 않아도 대항 요건을 갖추고 계약서의 확정일자를 받으면 후순위 권리자보다 전액을 우선 면제받는 제도이다. 맞습니다. 12번 임차권 등기명령의 집행에 의한 임차권 등기가 격려된 주택이라도 임차인이 소액 임차인으로서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대항력을 갖추면 최우선 면제권이 인정된다. 등기해놓고 명령에 의한 등기를 해놓고 이사를 나가도 계속 대항력이 유지되잖아요. 방이 비어있다고 새로 들어온 임차인은 최우선 면제는 못 받는다 했죠? 자기보다 후순위보다 우선 면제는 받을 수 있습니다. 13번 상가 건물 임대차보호법상 최우선 면제 받으려면 대항력만 갖추면 돼요. 인도받고 뭐만 하면 돼요? 사업자 등록 신청만 하면 됩니다. 거기에다가 확정일자까지 받으면 후순위보다 전액을 우선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13번 틀렸습니다. 경매의 경우 토지거래 허가가 면제되지만 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 공매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3회 이상 유찰된 경우 면제됩니다. 그러나 압류부동산 공매는 처음부터 토지거래 허가가 면제됩니다. 압류부동산 공매와 경매는 똑같다고 했습니다. 절차가. 15번 경매는 기간 입찰, 길 입찰 두 가지가 있다 했는데 세 가지입니다. 예, 호가 경매가 있습니다. 호가 경매, 불을 호자, 가격 가자, 호가 경매가 있고, 그 다음에 기일 입찰이 있고, 기간 입찰이 있습니다. 기간 입찰 세 가지가 있다. 호가 경매와 기일 입찰은 유찰되면 1기일 2회 입찰, 오후에 밥 먹고 한 번 더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오후에 한 번 더 할 때는 가격을 깎아주지 않습니다. 유찰돼서 3매각 하면 깎아준다고 했죠? 그럼 보통 3매각 기일을 정하면 한 달 후에나 해요. 다시 경매하려면. 근데 이거는 같은 날 바로 할 때는 안 깎아줘요. 안 깎아주다 보니까 재미가 없잖아요. 입찰에 참여하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지금은 실시를 안 하고 있어요. 천안지원에서 하다가. 차이점 뭐냐면 기일 입찰은 입찰표를 문서로 써내야 되고, 호가 경매는 말로 구두로 입으로 불러가면서 높여가는 방식입니다. 한 명이 1억 하면 옆에서 1억 1천, 난 1억 2천 이렇게 하는 게 호가 경매입니다. 기간 입찰은 입찰 기간을 일주일 이상 한 달 범위 내에서 입찰 기간을 주고 입찰 기간이 끝나고 나면 일주일 안에 매각기일을 정해서 매각하는 방식을 기간 입찰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세 가지 방식이 있는데 이론적으로는, 현실적으로는 호가 경매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법원에서 할 수 있는데 안 하고 있다고요. 다만 유채동산에 대해서만 호가 경매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터넷 치보면 전두환 전 대통령 진돗개 20만원에 낙찰됐어요. 연희동 놀이터에서 유채동산 호가 경매 해가지고. 인터넷 치보면 나올지 모르겠어요. 지금 오래전의 일인데. 그래서 부동산에 대해서는 하지 않지만 이론적으로는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16번 경매에서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시기는 매각 대금을 완납한 때이다. 예, 맞습니다. 경매는 민법 187조에서 매각 대금을 완납하는 순간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그러나 아까 제가 공매는 자세하게 설명 안 했지만 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 공매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해야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경매는 매각 대금만 다 내면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등기 없이도. 맞습니다. 15번 X고 16번 O입니다. 17번은 배당받을 채권자가 낙찰자인 경우에는 자기가 낙찰대금으로부터 배당받을 금액과 법원에 납부할 금액의 채권 상계 신청을 할 수 있다. 상계라는 말이 뭐예요? 상계라는 말은 서로 상자, 계산할 계자, 서로 정산하자는 이야기죠. 줄 거 주고 뺄 거 빼고
퉁친다고 그래요? 예, 그렇네. 그럼 만약에 예를 들어서 경매에 2억에 낙찰됐다. 근데 세입자가 자기 보증금 배당받을 게 1억이 있다. 그럼 배당받을 금액 빼고 나머지 1억만 입금시키면 된다 이 말이죠. 상계 신청을 하면 서로 퉁치자 뭐 계산할 거 계산하자. 이게 상계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18번 법원 경매에 의해서 농지를 낙찰받은 경우에는 농지 취득자익증명 발급받지 않아도 된다 했는데 농지 취득자익증명은 경매, 공매 다 받아야 됩니다. 단 토지거래 허가는 경매는 안 받습니다. 압류부동산 공매도 안 받습니다. 단 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 공매는 3회 이상 유찰된 경우에는 토지거래 허가 안 받아도 됩니다. 농지 취득자익증명은 받아야 된다 전부. 그래서 18번 틀렸고요. 19번 경매 물건의 매수 신청 대리 여부를 하기 위하여 경매에 대한 실무 교육을 수료해야 하고 대리 업무에 대한 업무 보정을 설정하면 모든 개업공개사가 이를 수행할 수 있다. 법 7638호 부칙 제6조 2항의 규정에 의해서 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자, 소위 중개인들은 자격증을 안 땄잖아요. 법률 지식이 없기 때문에 매수 신청 대리 하기 힘들어요. 아까 보셨지만 최선순위 임차권 이런 거는 인수되는 권리잖아요. 이런 법률 지식이 좀 있어야 되죠. 그래서 중개인은 못합니다. 모든 개업공개사라고 해서 X입니다. 중개인은 안 된다. 그 다음에 20번 매수 신청 대리 업무정지기간은 1월 이상 2년 이하고 절대적 업무정지도 있다.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는 상대적 업무정지밖에 없죠. 6월의 범위 안에서 매수 신청 대리 업무정지는 당하면 출입문에 업무정지 당했다고 써붙여야 된다. 공인중개사법에서는 업무정지 당해도 출입문에 써붙일 필요 없다. 그리고 공인중개사법에서는 업무정지 제척기간 그 사유가 발생한 때는 3년이 지나면 일을 하지 못한다 이런 규정이 있는데 매수신청대리는 그러한 규정이 없습니다. 매수신청대리 위반 행위해도 징역, 벌금, 가태료는 없습니다. 오로지 매수신청대리는 등록 취소와 업무정지 두 개밖에 없습니다. 매수신청대리 등록 취소라 하더라도 청문을 하는 게 아니라 10일 이상 기간을 정하여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한다는 점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1, 2월 강의를 모두 다 끝내고 3월 달부터는 다시 처음부터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